안녕하십니까. 군포도시공사 인사정무팀장 성용현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 군포도시공사 GUC 아카데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GUC 아카데미는 군포시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GUC 아카데미는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5주차에 걸쳐서 개발사업 관련 주제로 매주 수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으로는 1주차 내 집 마련과 임대주택 입주, 2주차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3주차 군포시 정비사업 소개, 4주차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5주차 군포도시공사 소관 개발사업 소개 순으로 진행합니다. 2021년 GUC 아카데미 네 번째 강의로 주택 및 상가 임대차 보호법 위에 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를 함께 하시면서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이해하고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강의는 군포도시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군포시민을 위하여 아주 유익한 강의를 해주실 이병탁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은 광진문화원, 롯데백화점,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등에서 활발한 강연 활동을 하고 있으시며 저서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경맥탐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병탁 강사님을 큰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제 입법 배경은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81년도 3월 5일 날 탄생했어요. 81년도 3월 5일. 뭐 연도를 알 필요는 없지만 탄생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81년 3월 5일 이전에는 민법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됐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민법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만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죠. 그 당시 이제 전두환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정부가 서민들이 이제 점수를 좀 얻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서민들을 위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뭐가 있을까 해서 탄생한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죠? 79년도 11.6, 80년, 81년 이렇게 흘러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된 거고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보니까 81년도 3월 5일 이전 직전에는 주로 6개월이 계약이었어요. 6개월 계약이라는 얘기는 이런 부분이지요. 6개월마다 임대인이 보증금 내지 월세를 올리는 그런 사례들이 매우 많았고요. 또 하나 이제 병폐가 뭐가 있었냐면 은행에서 저당권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고 그러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집주인들이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해주는 걸 싫어했고 기분 나빠했고 또 하나 대부분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금전적인 면도 매우 부담스러웠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근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디 뭐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임차 기간은 이제 1년을 보장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전세 가격의 상승, 주택 공급의 부족 문제 이런 문제가 또 대두하다 보니까 89년 12월 30날 임차 기간을 2년을 또 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89년도 12월 30날 주택임대차보호법 기간이 2년으로 연장이 되다 보니까 90년도에 쓰는 계약서부터 전세가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20년도 7월 31일 날 이제 임차 기간 2+2년으로 바뀌게 됐었죠. 그런데 2년 보장했던 그 기간과 작년에 개정되기 그 사이에 한 번 또 여당과 야당이 이제 또 토론이 있었어요. 토론이 있어서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좀 해보자 이런 논의는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빈번하다가 이게 위야무에 됐었어요. 예, 어떻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무법규, 강행법규라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민법과 주택임대차법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법 적용 순서에 있어서 민법은 일반 사법입니다. 일반법이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사법입니다.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의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하는 것이지요. 민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의법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호간에 민법에 의해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임의법규성을 띠는 거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성을 띠는 것입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 그리고 임차권 등기 부분입니다. 81년 3월 5일 당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될 때는 대항력 부분만 있었어요. 대항력. 그리고 나서 그 후에 89년도 말에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제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해도 알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좀 알아두시면 법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편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를. 이런 것이지요. 81년도 3월 5일 날 최초로 탄생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대출이 1원도 없는 집에 이사를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해야 안정적으로 대항력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그 당시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 정도 대출이 있는 집에 전세를 500만 원, 1000만 원 전세를 들어가더라도 전입신고가 우선돼 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우선돼 있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대항력에 의해서. 근데 은행 대출이 먼저 약간의 돈이라도 있으면 후순위 임차인은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확정일자 제도입니다. 확정일자 제도의 탄생 배경은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대항력 부분은요. 전입 신고를 이사하는 날 대부분 이제 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사하는 날 이삿짐도 들어가고 전입 신고도 하게 되지요. 근데 이런 문제점은 또 있어요. 그럼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확인을 관공서로부터 받은 상태에서 이삿짐이 다 들어가서 그런데 그 사이에 저당권이나 그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은 부분은 후순위가 됩니다. 오늘 전입신고하고 오늘 확정일자를 받고 오늘 이삿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전에 다 끝냈는데 오후 늦게 저당권이 설정됐다라고 하면 저당권이 우선입니다. 그거는 이제 좀 맹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떻든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항력의 요건 중에서 효력 발생 시기는 판례상 다음날 0시부터로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 저당권이 설정돼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저당권은 관공서가 법원이 9시에 여니까 효력 발생 시간이 9시부터인 것이고, 그다음에 대항력은 이미 오전 0시에 효력 발생이 된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확정일자라는 부분이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잘 활용하시면, 좀 잘 이해하시면 주거의 안정을 찾기가 좀 유리합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요. 대항력과 전입신고를 했고 계약서상의 확정일자 확인을 받았으니 이제 안전장치가 돼 있고 경매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는 법원에 가서 배당 신청을 합니다라고 하는 게 거의 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췄을 때 법원에 경매 신청을 안 하면 어차피 낙찰자가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인상전 보증금으로 살 수가 있겠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서 배당 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도 좀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배당 요구를 했다가 또 배당을 철회하기도 합니다. 배당을 철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유튜브나 뭐 어떤 SNS 통해서 지식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현상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확정일자를 왜 채권의 물권화라고 왜 제가 썼냐면 전세권 등기는 민법상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과 채권이 있는데 민법에는 물권이고요. 물권은 소유권, 점유권, 저당권, 전세권 뭐 이런 유형이 이제 물권으로 되어 있고 물권의 효력은 절대적인 권리가 있지요. 채권은 채권자, 채무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두 사람만의 상대적인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한 것과 동일한 물권처럼 만들어 준 것이지요. 그래서 임대차가 속성은 채권이지 물권이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그래서 채권의 물권화라고 제가 표기를 하고 한 것입니다. 저것은. 그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저 차후에 또 생기게 됩니다. 아파트가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전세 보증금을 기간이 만료해서 받아서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니까 살림살이도 일부 놔둬야 되고 그리고 전입신고도 가족이 다 이동을 못하고 가족 중에 한 명은 또 퇴거 신고를 못하고 그러는 현상이 있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생깁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달라서 법원이 명령에 의해서 소유주 즉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만 원 이하의 비용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임차권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예요. 임차권 등기는 그래서 명령이기 때문에 기간이 매우 짧고 그다음에 등기부에 올라가니까 그때는 이사를 가도 되고 퇴거 신고를 해도 됩니다. 그럼 제3자가 이사를 들어오려고 하면 등기부를 보게 되니까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으니까 못 들어오지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활용하시면 편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84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세보증금이 상량될 때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기준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인데 법률에는 우선 변제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취자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저당권, 기타 다른 권리보다도 무조건 우선한다. 그래서 최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소액임차인이 혹시나 생길까봐 그걸 미리 가정을 하고 대출 금액을 드립니다. 이런 것입니다. 소유주가 직접 사는 집에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요. 대출을 받고 나서 소유주가 임차인을 방 3개면 A, B, C 임차인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소액임차인을. 그러면 소액임차인이 은행의 저당권보다 후순위인데도 소액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민사특별법에서 규정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소액임차인이 은행보다도 더 먼저 배당을 받아가요. 그래서 은행의 저당물의 가치가 감가됩니다. 그래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중요해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실제 좀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요. 은행에서 저당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카드사에서 카드금 연체를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주택의 자산 가액의 총액이 채무를 충당하고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알아요. 본인은 소유주는 얘는 경매가 진행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 홍길동한테 요청을 하지요. 네가 소액 임차인으로 임차한 것으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서 전입 신고를 하자라고 하지요. 예.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는 있어요. 예, 악용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은 저당권보다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우선 변제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있기 때문에 예, 은행의 저당권 설정일하고 무관합니다. 다시 말해서 확정일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 금액까지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입니다. 그 대신 하나 배당 요구 종기 내에 배당 신청을 해야만 최우선 변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이런 것이지요. 법률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좀 열악한 국민이 소액 보증금으로 어디 이사 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는 지인이 그렇죠? 어느 단체에서 종교 단체나 기타 등등 그런 곳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경매를 당해서 전 재산을 다 없애게 되지요.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이라도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만들어진 게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번에 갱신된 내용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내용이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인데요. 기존은 내용이 이랬습니다. 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통지를 안 하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됐어요. 그 1개월 전이 2개월 전으로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실은 거고요. 내용은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통지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라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라는 그런 규정입니다. 요걸 이제 그래서 왜 묵시적 갱신이라고 했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서로 상호간에 주고받은 대화가 없이 그래서 자동갱신이라는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자동갱신이라는 용어도 쓰고요. 이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두 번째 보면 묵시적 갱신인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또 이러한 규정을 뒀습니다. 임대인은 임의적으로 계약을 중지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임차인은 중간에 본인이 이사를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부분이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 연체, 그러니까 2번 연체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뭐 연달아 2번이냐, 뭐 띄엄띄엄 2번이냐, 총 2번입니다. 총 2번 차임,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인정이 안 됩니다. 부정한 임차, 그리고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 제공을 한 경우는요. 실제 저도 얼마 전에 그 아차산 그 광진구 아차산 인근으로 제가 이사를 가보려고요. 그 이제 아차산이 마음에 들어서 가보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보증금하고 월세가 좀 저렴한 게 있더라고요. 신동아 아파트. 그 제가 계약을 하자라고 연락을 했더니 공인중개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10개월밖에 살 수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개월. 근데 우리들은 통상적으로 10개월 계약을 했어도 2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입니다. 가격이 매우 저렴한 경우는 그게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 제공입니다. 임대인의 상당한 보상 제공이 임대인의 상당한 보상 제공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받던 물건은 매우 저렴했었고 알고 보니까 10개월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월세를 매우 저렴하게 낮춰준 곳이지요. 나중에 궁금하면요 질문하세요. 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월세 사는가 이런 부분. 네, 저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월세를 살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제 세를 받습니다. 네, 받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임대인의 상당한 보상 제공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2년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예외인 내용입니다. 물론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러한 입증 자료는 충분히 있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해서 실제 거래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의가 없는 전대차입니다. 전대차는 이런 걸 전대차라고 하지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임대차.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임대차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듯이. 그런데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의 관계가 전대차입니다. 그런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동의를 하면 임차인이 임대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실제 강남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실제 현장에서 겪어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초구 반포동 방배중학교 앞에 설해마을 아시는 분들 많으신데 설해마을에 이제 아는 분이 임차를 해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소유주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세권자하고 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이에요. 전세권자. 그러니까 임차인하고 계약하는 것이지요. 등기부 등본을 봤더니 전세권자가 9억이라고 하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임차인은 거기 월세 들어가는 겁니다. 강남에 그런 현상들이 좀 여러 건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지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분이 전세를 내놓는 경우에 자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임차를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그분이 전세권 설정한 금액 한도 내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가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예요. 그래서 경과실은 해당이 안 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종전에 규정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이제 올라간 이유는 법원의 다툼이 잦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임대인이 상당한 보상 제공도 그래서 나온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 당시에 사전에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계약서에 작성을 하면서 사전에 고지한 경우 그런 경우는 또 기간 인정이 안 됩니다. 물론 목적물의 안전이 염려되는 경우에도 기간 인정이 당연히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 월세 전환율입니다. 전세 월세 전환율인데 이건 이제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지 잘 안 지켜져요. 실지 잘 안 지켜집니다. 법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지 왜냐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필요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데 이 법으로 정한 규정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실제 그 KB 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이거보다는 상당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예.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경우거든요. 제가 이제 한남동에 제가 이탈리언이 살고 있는데 세를 주고 있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예. 그래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주택임대차법에서 매우 잘합니다. 예, 잘 알아요. 예. 연락이 왔어요. 예. 자기 딸이 내년에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예. 여기서 이사를 가게 되면 학교를 어디로 정해야 될지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계약은 내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학교를 다니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가게 되면 학교가 바뀐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가 편안히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나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요. 예. 그 제가 이탈리안 지오바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예. 문자로 했습니다. 문자로 처음에는 문자로 힘들게 영어로 해서 주고받았고 만나서 제가 떠듬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예. 그래서 얘기된 게 뭐예요? 실지 뭐냐면 제가 월세 살고 있는 아파트는요. 집주인이 잘 들어온대요. 예, 내년에 만기인데 제가 그 날짜에 맞춰서 저도 한남동 집을 그렇게 해놨거든요. 예. 주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도 들어가려고. 예, 그래서 이사를 오신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세를 조금 더 드릴 테니 그러면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생각해 본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케이 하셨어요. 저는 이 사실을 또 고질했죠. 예.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실제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뭐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이렇게 없어요. 마땅한 그런 규정이 또 없습니다. 이 법과 규제가 또 이렇게 뭐 100% 딱딱 들어맞는 경우가 이렇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또 맹점은 또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할 사항은 이거죠. 법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법 이론적으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얼마 전에는 0.5%였는데 그렇죠? 최근에 0.25% 인상을 했죠. 그래서 0.75%입니다. 거기에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리 부분 2%. 그래서 전월세 전환율이 2.75%입니다. 표에 나와 있듯이 보증금 5억 원 전세를 보증금 2억 원으로 임차를 하는 경우 월세 계산은 3억 부족한 보증금을 환산한 거죠. 연 2.75% 해서 연 825만 원. 그걸 12개월로 나눴더니 한 달에 68만 7,500원. 그다음에 2년 거주 후에 요건 이제 전환율이 이런 거고요. 2년 거주 후에 2 플러스 2년제에 의해서 월세를 올릴 때지요. 그때 인상률 상한선은 연 5%입니다. 그래서 825만 원 여기서 책정된 1년치 곱하기 5%는 41만 2,500원. 12개월로 나누면 34,375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 보면요. 이거 계산기가 있어요. 계산기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봤더니 아직 수정이 안 됐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0.75% 저 부분으로 수정이 안 되고 2.5%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됩니다. 오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2, 3일 전에 봤나요? 그래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따라서 연동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전월세 신고제도 이번에 임대차 3법에 의해서 나왔던 내용이고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세금 6천만 원 이상, 월세 30만 원 이상은 전월세 신고를 법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항력 이야기를 할 때 전입신고 이야기를 했지요. 대부분이 이사 들어갈 때 전입신고를 한다고 했지요. 이사 들어갈 때.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전입신고를 좀 일찍 하기도 합니다. 일찍 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족 전원이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에 새 살던 집에서 대항력 확정일자가 의미가 사라지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족 중에 일부 한 명만 이전하기도 합니다. 그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요, 가족 중에 1인만 전입 신고가 돼 있어도 인정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계약서상에 남편 명의로 돼 있지만 전입 신고가 부인 이름만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근간으로 만든 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90년대 말에 외환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매우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듯이 6.25 전쟁이 끝나고 53년 7월 27일 전쟁이 종결되면서 53년도 종결되면서 54년도부터 이제 결혼들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55년도부터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563 세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은퇴 시기가 다가오고 이미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 비율은 많이 늘어나지요. 그래서 외환위기 직후에 2001년도 99년도 말에 외환위기를 졸업했지요. 우리가 2001년도 11월 1일에 그때 탄생한 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근본적인 차이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5억이든 보증금이 10억이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확인 계약서 확인받으면 전세권 설정한 것처럼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금액의 기준이 있어요. 일정 금액이 넘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 받습니다. 민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보증금인 경우는 보증금 액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금액이 높다는 얘기는 매장의 크기, 그렇죠? 그다음에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이런 부분들도 부수적으로 금액이 많이 투입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을 보통 3년, 5년 이렇게 계약서 작성을 해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 여기 이 법하고 상관이 없는 법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부동산 마케팅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직장을 관두고 나서 자영업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키워드가 미니마이즈입니다. 다운사이징, 미니마이즈, 작은 거 가지고 연습을 하면서 사업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직장 생활했던 그 위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다가 실패 보는 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배경과 같습니다. 민법에 대한 특례고요, 그렇죠? 민법에 대한 특례. 그리고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을 보장한다 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1월 1일 날 시행이 돼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액 이하 임대차만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 신청, 그다음에 세무서장의 계약서 확인, 그게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내용은 같습니다.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뭐라 했죠?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대차 기간 중은 당연히 안 되겠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요,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은
기간이 남아 있어도 경매를 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임대차 기간 종료한다라는 의미예요. 그 내용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최소 임대차 기간이 이제 1년으로 돼 있고요. 1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총 10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에 의해서. 상가가 왜 10년을 인정했냐면 이런 것이지요. 어떤 경우는 상가의 보증금액보다도 임차인이 시설한 시설비가 보증금액보다 더 많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절반이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대차 기간을 적게 보장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5년까지 보장하자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5년까지 했었는데 5년 동안 하더라도 임차인이 시설비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비용에 대한 보상이 안 되더라. 그 5년으로 했다가 10년으로 개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리금에 대한 다툼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 또 법이 보장을 또 합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주택을 사고 팔고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오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지요. 근데 권리금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현재 제일 왼쪽에 있는 기준 담보권 설정일은 그 아까 소액 임차인 이야기를 할 때 은행이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액을 감안하고 대출해 준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그래서 이게 그 담보권 설정이 언제 됐느냐에 따라서 경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변동된 겁니다. 여기 뭐 다른 시도나 그동안 지나온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한 이유는 저희가 이걸 다 여기서 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대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되지요. 군포시는 수도권 인구 과밀 억제권역이지요. 그래서 과밀 억제권역 여기 해당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봤더니 최초 저당권 설정일이 여기 해당되느냐 여기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5억 원 이하로 보증금을 해야 보호를 받느냐 6억 9천 보증금 해도 보호를 받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이상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강의가 끝났고요. 저는 원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조금 오래 하고 상가를 2교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미리 소개를 하면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내용들이고 현장에서 겪었던 내용들이 실제 우리가 SNS 찾아봐서 여기저기 찾아봤을 때 혼돈이 오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뭐 유튜브나 뭐 네이버 다음 이런 곳에서는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글들도 매우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동산 거래 시 유의사항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목차를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이제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약 시 유의사항입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라예요. 의심하랍니다. 실제로 제가 건대부동산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석사과정을. 근데 건대부동산대학원 제 동기 중에 좀 당한 경우가 실제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렇죠? 가격이 저렴하니까 급매니까 빨리 계약해야 된다라고 하는 즉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대리계약 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예, 그다음에 예, 상가 수익률의 함정, 상가 수익률의 함정, 수익률이 이제 부풀려진 경우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계약할 때 주의할 점, 공무원한테 확인해야 된다. 예, 위반 건축물 여부, 그다음에 농지 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임장 경험 사례, 예, 토지를 개발해서 지목 변경, 그다음에 개발 계획 취소 변경, 그다음에 남북 통일과 접경지 토지는 어떠한가에 대한 부분, 예, 그다음에 서울에 수많은 사도가 있어요. 사도 골목길, 골목길인데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면은 예, 거기에 대한 내용, 전원주택 농막, 예, 제가 전원 생활을 지금 네 번째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20년 가까이. 그래서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예, 그리고 예, 이주택 부담인데 연천군 옹진군은 어떤가?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 예, 그리고 군포시 아마 지식산업센터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저것의 현재 문제점 무엇이 있는가? 그다음에 지상권을 취득해서 전원생활하는 방법. 예.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돼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예, 다음 시간에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24시간 내 계약을 과연 해지할 수 있는가? 땅은 거짓말 못해. 사실인가? 예. 그리고 재개발 지분이 몇 평 돼야지 30평형대를 받을 수 있는가? 예. 토지 지분이 있어야 분양권을 받는가? 조합원이 되는가? 토지 지분이 없어도 조합원이 되는가? 재개발 구역에서 건물보다 토지가 중요한가?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꼬마 빌딩이 좋은가? 상가가 좋은가?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예,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 그리고 질의 및 응답으로 이렇게 마칠 겁니다. 10분간 쉬었다가요. 그리고 뒤에 시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법 조문을 인쇄해서 밑줄 치고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은 예, 제가 예, 세심하게 좀 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질문도 예, 충분히 예, 받으려고 예, 2교시 시간을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하고 관련돼 있는 부동산 거래 시 유의 사항입니다. 가격이 너무 저렴하면 의심하라라는 부분은 네, 정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예, 그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그럴 때 분양권 계약서를 컬러 복사를 해서 실지 수십 명한테 거래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주변에 그렇게 해서 피해 사례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결 방법 없어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돈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할 때는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급하게 막 요구하는 경우 있죠. 이 계약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급매다. 예, 급매는 그렇게 급하고 좋은 물건은 저한테도 안 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 그다음 대리계약 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확인하라라는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제 경제 발전을 하면서 소유주 또는 임대인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 자녀들 뭐 유학, 기타 예, 장기 여행, 예, 그다음에 두 나라의 국적 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예. 근데 저런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강남구 신사동에서도 있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고 예, 곳곳에서 이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유주가 나한테 다 위임을 했으니 믿고 하라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감증명서를 좀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과거에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보여주는 거, 그러다 보면 또 믿고 거래를 또 하게 되지요. 그래서 유효기간까지 확인을 꼭 하시라는 얘기고, 유효기간 3개월은 아시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 소유주는 월세로 맡겼어요. 월세로 소유주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건물을 관리해달라고 맡겨놓고 해외 가서 이제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개업소에서 월세를 전세금으로 전환해서 전세, 그것도 금액을 저렴하게 해서 예, 여러 개를 계약해서 달아난 사례가 실제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많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를 하면, 이 자격증 대여라는 거는 자격증을 빌려주고 또 거기 가서 또 이렇게 근무하거든요. 계약서 쓸 때는 이 공인중개사가 또 서명도 하고, 그래서 공인중개사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계약할 때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다가구 계약 시에 보증금이 안전한지 전체 보증금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중개업소에서 이렇게 중개를 할 때는요, 이 10세대가 살고 있는 원룸인 경우에, 그리고 자녀가 뭐 지방에 이런데 뭐 의대나 이렇게 뭐 지방 의대나 이런데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의대니까 이제 좋은 데를 입학을 했겠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월세를 싫어합니다. 전세를 원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건물의 대출 금액과 건물의 보증금액, 실질적인 보증금액의 합산액보다도 오히려 실질적인 전세 보증금의 초기액이 더 예,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매가 넘어가는 경우에 그걸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특히나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익산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 여러 개 생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온 학생들이 이제 전세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경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보증금을 못 찾게 되는 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월세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꾸 그 계산하는 거죠. 이제 월세가 아까워, 뭐 그런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깁니다. 차라리 1년치 월세를 미리 드릴 테니 2개월치 할인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꾸며진 상가 수익률의 함정은, 실제 제가 연락이 오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였어요. 의정부에 있는 모텔이 수익률이 좋아서 남편이 직장을 관둬야 되는 시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고, 그래서 의정부에 있는 모텔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부동산 사이트 검색하다 물건을 발견했대요. 근데 수익률이 너무 좋아요. 그런 경우는 상가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짜여준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실제 사람들의 이용 횟수가 얼마 있는지를 우리가 뭐 1년, 일주일 동안 뭐 잠복해서 조사할 것도 아니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상가 수익률이 매우 좋으면 그 물건은 내가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강남에 있는 건물 수익률 실질적으로 2% 수익률 넘는 거 없어요. 실제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남에 있는 건물들이 거래가 되는 이유는 미래가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래가치. 그래서 사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보다도 더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데 주변으로 벗어날수록 수익률이 높아져요.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중심지에서 벗어날수록 수익률은 올라갑니다.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공실 발생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수익률의 함정이라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늘 불안하지요. 노후 대책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수도권에 예. 서울을 중심으로 예. 일기 신도시 쪽 좋지요. 예. 3번 마찬가지 좋습니다. 예. 이 수도권에 주거용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예.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그 1가구 2주택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데 예. 결국은 예. 주거용이 사람이 의식주 중에 절대적으로 예, 필요한 거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거용을 선택하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토지 계약 시에 토지 이용계 확인서를 공무원께 확인하자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공무원께 전화를 해도 됩니다. 전화. 예, 여기서 누가 땅을 사라라고 하면 미리 지번 확인한 다음에 지자체에 전화하면 됩니다. 예, 전화할 때는 그냥 건축가 전화하면 돼요. 건축가. 그냥 군포시 건축가 전화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건축가 공무원이 전화를 받고 이 내용은 농지라 예, 농지가로 연결해 드릴게요라고 이야기하겠지요. 무엇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건축이 가능한가 아닌가입니다. 건축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토지의 가격은 천지 차이가 나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많이 상담받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또 저한테 또 자랑들을 하세요. 제주도에 예, 1,000평을 사놨는데 뭐 30만 원에 50만 원에 벌써 금액을 딱 들으면 저분은 땅을 잘못 샀구나예요. 금액을 들으면 건축 불가능한 땅 금액을 들으면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매스컴의 영향도 있어요. 예, 매스컴에 연예인이 제주도에서 생활하는 게 꽤 오랫동안 나왔었죠. 그렇죠? 유명 연예인이.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땅값이 또 급등하게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예, 제주도 땅을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예. 대한민국 전국이 다 그래요. 전국이 안 그런 곳이 없습니다. 제가 울릉도 3번 갔는데 울릉도도 그렇고요. 백령도도 들어가 봤더니 백령도도 그렇고요. 울릉도 갔더니 울릉도에 공항이 들어온다. 예, 언제부터 있었던 얘기인지 꽤 오래됐습니다. 백령도 갔더니 백령도에 공항이 들어온대요. 예, 흑산도 갔더니 흑산도 공항이 들어온대요. 예. 근데 공항이 언젠간 들어오겠지만 예, 그래서 땅을 샀던 부분들이 예, 제가 다 다녀봤거든요. 흑산도, 백령도 예. 예, 그런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남북 통일과 접경지 토지 부분인데요. 항상 예, 남북 관계가 좀 좋아지는 것 같으면 등장하는 게 예, 접경지 토지입니다.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한테 전화하면 해결돼요. 접경지 토지는 민통선 인근의 토지는 예, 통제보호구역은 저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원칙. 예. 제한보호구역은 우리가 출입이 가능한 곳입니다. 통제보호구역은 목적이 있어야 되고 신분증을 초소에 맡기고 예, 그리고 예, 일몰 전에 나와야 되는 게 통제보호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휴전선이 서쪽은 낮게 돼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동쪽으로 갈수록 북쪽으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주로 파주 문산 쪽에 토지를 가지고 기획부동산들이 우리들의 주머니를 노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리도 그렇고 파주가 이미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 파주시나 경기도 연천군의 토지를 매우 매력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파주의 땅값이 200, 300인데 매우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매우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건축 가능합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건축 가능합니까?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수많은 사도가 있는데요. 실제로 성북구 성신여대역 인근에 그 도남동 아리랑곡의 정릉 쪽에 보면요. 옛날에 뭐 150평, 200평 되던 옛날에 과거에 좀 이렇게 잘 사는 분들이 살던 단독 주택들이 아직도 대지가 뭐 102평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이 들어와서 제가 한번 그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대지가 102평인데 3층 집인데 기름 보일러를 쓰고 있어요. 도시가스가 못 들어와요. 보니까 그 집 앞에 그 도로가 개인 도로예요. 개인 도로라서 제가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하고 찾아가 봤어요.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해 주면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완강하게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했던 분이 지금도 기름 보일러에 살고 있어요. 예, 대지가 102평에 멋진 집으로 보이는데 기름 보일러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개발될 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사도가 또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사도가 물론 조합원이 새로 짓는 아파트 숫자보다 조합원이 많으면 사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금 청산될 수는 있어요. 그런 건 있지만 마포 같은 경우에는 마포의 이제 재개발 구역에 정비하는 경우를 보니까 사도가 면적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축하는 세대수가 많으니까 조합원에 편입이 되더라고요. 이 사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한번 관심을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전원주택의 꿈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전원주택의 꿈. 근데 농막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거지요. 그 20평방미터 평수로 치면 6평 이내에 농업용 창고를 농막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는 계신데 그 요즘은 농막이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농막에 대한 그 지자체 단속이 좀 강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들은 농막에 대해서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농막으로 전원 생활을 한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토지 사기 부분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항상 토지 사기는요 3천만 원 내외예요 금액이. 그래야 우리가 투자를 쉽게 결정하지요. 3천만 원 내외의 금액이고요. 주로 연말에 유혹의 손길이 옵니다. 연말에 주로 연말에 이제 뭐 상여금 기타 등등 그때 이제 토지를 사게 되면 그 3천만 원 비용도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한다 또는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을 관리를 한다. 그다음에 공증도 한다. 등기도 확실하게 해준다. 그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토지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따져야 되겠죠. 전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사게 되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댐 있는 인근에 경기도 고성리 있고 이화리가 있고 그래요. 남이섬 인근에 경관이 매우 수려합니다. 그쪽에 지적도를 발급받아 보면 그냥 봤을 때는 아름다운 산인데 지적도가 바둑판처럼 쪼개져 있어요. 그게 기획부동산이 사기인 것이지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사기인데 형법상 사기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2주택 부담으로 이제 상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2주택 부담에 있어서 연천군 옹진군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유는 2주택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2주택 예외 지역이 이 군포시에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또 집이 한 채 있으면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요. 근데 수도권에서도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집이 있으면 2주택 예외로 봅니다. 그건 이제 옹진군이 경제적으로 좀 낙후돼 있어서 또 하나 경기도 연천군도 수도권에는 해당되는데 연천군도 예외 지역으로 봅니다. 저는 참고로 경기도 연천군에서 제가 전원 생활을 매주 한 주도 안 빼고 한겨울에도 갑니다. 한겨울에도 가고 있어요. 저기는 1가구 2주택의 예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지상권을 취득하여 전원생활이라고 돼 있는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게 꽤 비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질 않아요. 연천군에 지상권만 갖고 있어요. 제가 집에 대한 권리만 있고 땅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료를 1년에 39만 원을 내요. 39만 원. 39만 원. 예. 39만 원을 제가 땅 사용료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예, 그 위에 있는 집은 제 거고. 예. 그 위에 있는 집은 무허가 주택이라 등기부에 올라가 있질 않아요. 예, 등기부에 올라가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전원주택이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준자연인처럼 예, 전원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매우 저렴하게 사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제가 취득가액은 730만 원입니다. 730만 원이고 수리비는 약 7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략 한 1,500만 원 정도에 해서 전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러한 전원 생활 예, 꼭 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일가구 주택에도 해당이 안 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역주택 조합의 문제점. 예, 그다음에 이 중개업소에서는 이제 뭐그 통상적으로는 지주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소유주가 예, 추진하는 거지요, 그렇죠? 조합을 구성해서 예, 소유주들이. 근데 지역주택조합은 그 소유주들이 갖고 있는 것을 구입해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유주들이 갖고 있는 걸 사야 되니까 그 소유주가 그걸 안 파는 경우도 있고 소유주가 터무니없이 가격을 높게 부르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안 됩니다. 그게 출발이에요. 지자체에서 보면 예, 군포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뭐 군포시 건축가나 이런 데 전화가 많이 올 거예요. 지역주택 조합 뭐 이거 어떻게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규를 만든 게 이런 부분이에요. 계약 후에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를 예, 조합원으로서 계약 후에 30일 이내에는 해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법으로는 최근에 법이.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러면 30일 이내에 해약을 하면 되는데 그게 기존의 지역주택 조합원의 권리를 내가 양도받으면 해약이 안 되지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지역주택 조합의 아파트에 대한 상담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저건 정말 예, 매우 좀 예, 해결이 어렵습니다. 예, 특히나 요즘처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때 예,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예, 홍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영업 폐기를 하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예, 잘못된 생각인데요. 예,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이제 전에는 좀 있었어요, 종종. 근데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그렇게 예,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4시간 이내에 해약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예, 계약을 하는 순간 예, 그 나머지 계약 내용에 대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은 5천만 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예. 계약금은 5천만 원으로 하기로 합니다. 계약금은 5천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는 500만 원밖에 없으니 500만 원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4,500 계약금은 아직 덜 보냈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해약을 하고 싶어. 500만 원 손해 봐도 다른 아파트 나온 걸 사면 내가 오히려 한 3천만 원 이익을 볼 것 같아. 가능한 얘기인가요? 불가능한 얘기인가요에 대한 부분이지요. 정답은 500만 원 손해로 끝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려면 계약금 이행을 했을 때 계약 해제권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4,500만 원도 즉 5천만 원을 다 이행하고 나서는 해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500만 원 간 상태에서는 해약이 안 됩니다. 무슨 의미 이해하셨겠죠? 예, 예. 계약 해제권을 가지려면 계약금에 대한 이행이 100% 됐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예요. 계약은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계약은. 그리고 이제 재개발 토지 지분이 10평 이상이어야 아파트 33평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재개발 토지 지분이 10평, 뭐 9평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예, 그 새로 개발하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수,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원하는 뭐 신청 건수 이런 부분 가지고 이제 논하지요. 그때 이제 만약에 아파트 부분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 회의를 열어서 관리 규정을 만들지요. 그렇게 해서 되지. 뭐이 토지 지분이 10평이어야 30평 이상을 받는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지분이 없으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분이 없어도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고 재개발 구역에서 건물보다가 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보다 건물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설명드리면 재개발 사업은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은 주택 개선 사업은 주택의 문제죠. 두꺼봐 새집 죽게 헌집 다옵니다. 헌집. 그래서 주거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허가 주택이어도 83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주택이어도 조합원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 토지는 시유지여도 다른 사람의 토지여도 주택은 인정이 됩니다. 근데 토지는 과소필지 너무 작으면 조합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현금으로 청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일반적인 개념은 토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 이런 부분은 주택, 주거의 안정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토지보다는 오히려 무허가 주택이어도 주택을 가진 사람이 조합원이 된다. 100% 조합원이 됩니다. 주택. 토지는 과소필지는 조합원이 적은 필지는 적은 평수는 적은 면적은 조합원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까도 나왔었나요? 상가 투자는 현재 수익률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미래 수익률인 거고요.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현재 수익률은 예, 가짜도 있고요. 가짜 계약서 존재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친구하고 짜고 그럴 수도 있죠. 또 하나는 현재 수익률이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가 투자 현재 수익률 보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내공이 좀 있어야 돼요.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성공한 사례로는요. 제가 종로에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데요. 종로 1가 24번지, 종로 1가 24번지는 어디냐면 광화문 교보 빌딩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1층에 이제 1층에 실평수 23평짜리 상가가 있는데 실평수 23평짜리 상가가 37억에 분양을 받았고 총 약 40억이 들어갔어요. 위치가 제일 좋아요. 르메이에르 상가 건물에 있는데 위치가 제일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만 공실로 남아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면적 대비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제가 일주일 만에 성공한 경우인데요. 제가 23평 그대로 임대를 하지 말고 상가를 분할해서 6개로 쪼갰어요. 6개로. 그래서 했더니 임차할 사람들의 숫자가 확 늘어나죠. 자, 다시 역방향으로 설명하면 이런 부분이죠. 우리는 크고 근사한 걸 좋아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늘 가성비를 따져야 돼요.
가성비를. 예. 그래서 장점이 많으면 위험 요인이 뭐예요? 가격이 비싸지요. 단점이 많으면 예, 기회 요인이 뭐예요? 가격이 저렴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건 다른 사람 눈에도 좋아 보이지요. 그게 바로 상가를 예,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겉으로 봤을 때 번듯하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 예. 그래서 예, 상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 계속 현장을 통해서 좀 예, 봐야만이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꼬마 빌딩에 대한 얘기가 나 참 많이 나와요. 요즘 이제 뭐 이, 이 뭐죠? 그 공중파 채널도 이제 많다 보니까 방송도 이것저것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꼬마 빌딩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연예인이 뭐 빌딩을 100억에 사서 150억에 팔았대 이런 건 또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바라봐요. 근데 꼬마 빌딩은 관리의 문제가 이 빌딩은 건물은요. 얘가 건물주들 만나보게 되면요. 이분들은 정말 예, 고생이 많아요. 왜? 그 건물에 들어있는 임차인들의 숫자, 임차인들의 어떤 요구 사항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꼬마 빌딩보다는 오히려 상가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상가보다는 뭐가 좋아요? 주거용이 정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가는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아요.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아니어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상가 쪽은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 원가가 적게 들어가요. 맞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가 공급 과잉된 지역이 매우 많습니다. 모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꼬마 빌딩 또는 상가가 좋다.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다. 오히려 꼬마 빌딩보다는 아파트 제대로 된 거 하나 갖고 있는 게 더 편하다. 뭐 그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외에 또 궁금한 사항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나요?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이 몇 가지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온라인 질문 표시 빨간색.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공문서상이 아니고 문서상이 아니고 실지 사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네요.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은 실제로 봤을 때 서류를 봤을 때 상업용인데 상가인데 주거용으로 꾸며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요. 그 다음에 무허가 주택 등기가 안 돼 있죠. 미등기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등기인 경우. 그 다음 신축주택, 신축아파트, 신축주택 아직 준공검사가 안 끝났고 즉 사용 승인이 안 났어요. 아직 관공서로부터. 그래서 등기부터 존재도 안 해. 신축주택, 빌라 이런 거 다세대 주택 계약해서 들어가 살아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도 먼저 입주를 하고 나중에 이제 등기부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제 사용을 주택으로 했느냐 상가로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주택임대차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 미등기여도 무허가 주택이어도 그리고 신축 아직 등기가 없어도 보호를 받는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는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요 민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자라고 한 게 이제 주거의 안정을 보장하자라는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기 때문에 법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민법상 예, 이 자연인과 법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요. 자연인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만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임차한 경우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요. 제가 유한 김볼 인천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실제 회사에서 아파트를 얻어줬어요. 그때 유한 김볼리가 전세권자가 돼서 등기를 했고 사용은 제가 했지요. 예. 그래서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계약갱신 요구권이 부여되는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은요 1회입니다. 2 플러스 2. 2 플러스 2예요. 예.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2 플러스 2년 이후에 2 플러스 2년 이후에 또 2년을 주장할 수 없나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소유주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2년 후에 4년 살았어. 2 플러스 2년 후에 또 5%만 인정한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4년까지만이에요. 2 플러스 2년 4년이 끝났죠. 끝났을 때 만약에 임차인이 집주인이 더 살래요? 새로 계약을 합니다. 근데 임차인이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5%만 인상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겠죠? 정확히 법의 내용을 모르면. 그러면 임대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5%만 올려서 그러면 다른 집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좀 손해가 많으니 다른 사람 세 줄 테니 나가주세요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그 대신 주인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2 플러스 2년 또 4년 살았고 그리고 또 이사를 나가게 되면 중개 수수료도 제가 또 들어가고 또 벽지도 다시 해줘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저렴하게 드릴게요라고 하겠지요. 계약갱신 요구 청구권은 1회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 유효한지. 아까 그런 경우죠.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5억 전세인데 10개월 사는 조건으로 3억으로 합니다. 뭐 이런 경우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유효하겠지요. 임차인을 위한 강행 규정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다툼이 많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 법정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5번째,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무조건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는 있습니다. 나갈 수는 있어요. 임차인은. 그런데 이런 부분이죠. 임차인이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으면 2 플러스 2년을 더 살겠다는 얘기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했다는 것과 묵시적 갱신은 다릅니다. 아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자동으로 연장된 경우지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계약갱신 요구 이런 경우입니다. 2 플러스 2년 살았는데 집주인이 모르고 계약 종료 전 4년 만료되기 전 6월부터 4년 만료되기 전 2월까지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라고 통지를 안 했으면 묵시적 갱신이 돼서 6년은 살 수 있겠지요. 그거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지요. 그냥 묵시적 갱신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인 경우는 임차인이 자기가 살고 싶은 때까지 살다가 어느 시기에 계약을 그칠지예요. 그때 딱 멈출 수가 있어요. 계약을.
그런데 계약갱신 요건 행사해서 2 플러스 2년 살기로 한 경우에는 살기로 한 경우에는 이때는 2년을 거주를 해야 됩니다. 나머지를 거주를 안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본인이 임차할 사람을 구해서 예, 그리고 이사를 나가면 됩니다. 6번 임대인이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 거주가 허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요것 때문에 아주 별게 다 등장을 해요. 예, 뭐 냉장고를 갖다 놓고 냉장고를 틀어놓는다. 그다음에 수돗물을 일부러 틀어놓고 수돗물 소비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임대인이 살겠다라고 하고 이사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이사를 나갔어요. 임차인이 봤더니 임대인이 실제 사는지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하려고 했더니 확인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실제 살지는 않아. 살지는 않아요. 살지는 않기 때문에 산 것처럼 해야 돼. 그러니까 수돗물을 틀어놓는다든지 전기를 냉장고를 작동시킨다라든지 도시가스 보일러를 가동한다라든지 요즘 또 새로 하나 등장한 게 있어요. 휴대폰 거기다 갖다 놔요. 예. 휴대폰이 어디 있었다라는 게 또 입증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렇게도 한다고 들어서 법이 이제 여러 가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한테요 일정 비용을 지불합니다. 합의금이에요, 합의금. 예, 내가 사실은 들어오려고 했는데 인근에 딸내 집에 또는 반대죠. 제가 들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아프셔요. 내가 그래서 거기서 지내는 겁니다. 그래도 하도 시끄러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이렇게 배상을 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실제 보도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전세계약 갱신 당시에 전세계약서에 갱신 청구권 사용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2 플러스 2에 더하여 2년을 더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지요. 2 플러스 2에서 2년 더 사용은 2 플러스 2년 살았는데 묵시적 갱신되면 살 수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묵시적 갱신. 그래서 임대인이 그 기간을 잘 계산을 해서 통지를 해야 되겠고요. 통지 방법은 문자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화하면서 녹음하는 방법이 있어요. 타인의 어떠한 그런 통화를 녹취하면 법률적으로 걸리지만 당사자끼리의 그런 내용 통화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편하게. 사모님, 제가 지금 이 내용은 녹취해도 될까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과거에는 좀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 써요. 그냥 문자 보낸 내용을 또 캡처해서 사진으로 저장해서 증거 자료로. 근데 나는 문자를 보냈어. 발신. 상대편이 봤어. 도달. 발신주의냐 도달주의냐의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냈어도 송달이 안 되면 상대편에서 안 봤으면 법률적인 효력이 없지요. 그래서 보냈을 때 이분이 봤네라는 게 확인됐을 때 캡처해서 저장해 두면 되겠지요. 그런 것도 하나의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어떻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신 군포시 도시공사 사장님이야 여러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좋은 강의가 됐었길 기대하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 다시 한번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강의를 해주신 이병탁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강의는 11월 24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군포도시공사 소관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포 시민 여러분은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군포도시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